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게 임대차예요. 임대차는 우리가 흔히 이제 주택임대차와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이제 두 개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주택임대차는 우리가 그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는 여기도 민법의 특별법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즉 보호를 해준다는 건 어떤 걸 보호를 해주냐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전세권이나 이런 물권적인 등기를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필요한 요건만 갖추면은 그 전세권 등기한 것 같은 효력을 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물권과 채권을 배운 것처럼 물권과 같은 효력을 주는 거죠. 거기 물권의 효력이라는 거는 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주택임대차보호에서 보여주는 거는 뒤에도 있지만은 이제 뭐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대항력은 새로운 주인이 바뀌었다. 매매로 주인이 바뀌었다는 새로운 주인이 살고 있는 임차인한테 내가 주인이니까 나가라고 했을 때 나는 못 나가. 보증금 받을 때까지 못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대항력이죠. 경매도 마찬가지고 경매로 새로운 주인이 바뀌었어요.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주인이 와서 내가 주인이니까 나가라고 했을 때 나 보증금 받기 전에 못 나가. 이게 대항하는 거.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걸 대항력이라고 하고요. 또 제일 또 중요한 게 우선변제권이라는 게 있죠. 우선변제권은 내가 보증금을 주고 이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집주인이 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뭐 압류를 들어오거나 하더라도 내 보증금은 1순위로 보호받는 거, 우선해서 변제받는 거, 이게 우선 변제권이죠. 예. 그래서 요거를 보호해준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즉 전입하고 또 확정일자 받으면 이런 내용이에요. 상가 건물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확정일자 받으면. 자, 뭐 길게 얘기했는데 이제 요 임대차를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뒷장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이제 이 임대차에서 주택 임대차, 그 다음에 상가에서 상가 건물 임대차, 그래서 각각 보호해주는 법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법이라는 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게 없다면, 만약에 이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법이 없다면요, 우리는 자, 이 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이 페이지. 이 법이 없다면요, 우리는 이제 민법의 일반 그 임대차하고 전세권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이거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상의 임대차와 전세권 규정을 따르는데 전세권 등기를 하면 전세권 규정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을 임대하면서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뭐 있긴 하지만 전세권 등기한다면 일단 주인이 싫어해. 왜? 내 집에 막 전세권 이런 거 설정하는 거 싫어하고. 그 두 번째, 비용이 들어가. 이 돈을 또 전세권 설정하려면 채권 전세 금액의 0.2%,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뭐 재비용도 들어갈 텐데, 그럼 비용을 누가 낼 거냐? 집주인은 당연히 안 낼 거라고 보고, 임차인은 내가 아쉬워서 하는 걸 본인이 내려고 했는데 그 비용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럼 매번 집을 구할 때마다 이런 전세권을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임차인한테 불리하죠. 집 구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고 그냥 계약을 한 상태라고 봤을 때 어떤 거 보세요. 자, 임대차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 이렇게 민법 618조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지금 특별법이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전세권은요, 전세권 등기하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여기 한마디로 보증금이죠. 보증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전세권은. 내가 전세권 등기를 하면 그 이후에 뭐 근저당이 들어오고 압류가 들어오고 걔네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딱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얘는 임대차는 그런 게 없어.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없어. 임대차는 내가 먼저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살더라도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걔네들이 우선이야. 이런 불합리한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임대차는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죠. 임대차는 전세권은 그냥 전세권이랑 등기를 해요. 성질은 임대차는 채권이에요.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은
그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라 했죠? 물권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즉 쉽게 그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계약 맺은 임대인한테만 돈을 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임대인 주인이 바뀌었어. 집을 팔아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났어. 그래서 또 나가. 라고 나가야 돼. 나 보증금 못 받았는데 또 나하고 계약한 거 아니잖아. 전소유자하고 주장해야지. 맞아요. 이 채권은 전소유자한테 돈 달라고 해야 돼. 이게 채권이야. 상당히 약하죠. 물건은 새로운 주인이 바뀌었어. 돈 줘. 나 못 나가. 나 너한테 주장할 수 있어. 이게 물건.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 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주인한테. 이게 물건이에요. 전세권. 자, 그래서 이 임대차 같은 경우에, 등기를 하지 않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유형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세 산다라고 하죠. 보증금을 주고 목돈을 주고, 이걸 갖다가 이걸 전세 산다고 할 때는 전세권이 아닌 채권적 전세라고 그래.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물권적 전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이제 전세 산다고 하면은, 보증금 전체를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 월세 사는 경우도 있죠. 보증금 조금 주고, 월세를 주는 경우.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전세, 월세. 이거는 또 보증금을 또 이렇게 좀 많이 주고 월세를 좀 내리자. 이런 거 있죠. 이것도 우리 일반적으로 반전세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유형은 뭐 마찬가지예요. 전세든 반전세든 월세든 이거 다 임대차 규정이야. 임대차 규정. 자, 여기서 임차인이 양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도 및 정대다. 그럼 내가 새로운 임차인한테 요거를 임차권을 넘기고 나는 빠져나오는 거. 요걸 양도라고 그래. 임차권을 새로운 임차인한테 주고 나는 빠져나오는 거. 전대는 내가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밑에 새끼를 치는 거야. 내 권리 안에서만 너 다시 전대를 준 거야. 너 사용해. 요거는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양도 전대할 때는 무조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동의 필요 없으면 넘겨도 돼요. 굉장히 세죠. 우리가 집을 내가 전세를 한다고 하면 임대인 동의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동의를 안 받았다. 그러면 집주인이 이걸 해지할 수가 있어요. 해지하면 이제 임대차는 종료되는 거예요. 해지면. 자, 그 제일 중요한 거 펼친 거 있죠? 우선 변제권. 임대차는 내가 계약을 하고 쭉 살다가 그 후에 이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집이 경매가 넘어갔다. 그러면 내가 1순위로 계약을 해서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후순위 권리자, 근저당권자 얘보다 뒤져요. 그래서 나중에 돈을 경매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법 보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없다라면 전입을 한다래도 그건 법에서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선 변제권은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어. 물건이기 때문에. 자, 또 하나 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차는 우리가 만기가 됐어요. 2년을 계약을 하고 2년이 만기가 됐어. 그래서 자 내가 좀 더 2년 더 살겠습니다. 계약 갱신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임대차 규정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너 나가. 내가 들어 살 거야. 이렇게. 아니 주택임대차법에서 2년 계약하고 연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주택임대차법을 보호해주는 거고. 그죠? 그런 게 없어. 근데 전세권 같은 게 전세권 규정에는요.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전세권은. 그렇게 자체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임대차를 이렇게 계약을 맺고 살고 있으면 주인이 바꾸거나 또 이 사람이 또 신용이 안 좋아서 다른 사람이 압류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살고 있는 임차인의 지위는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한순간 내 소중한 보증금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전세권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 집주인이 싫어해. 이런 부분 때문에 나라에서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주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우선변제권, 계약신권을 쉽게 보호를 해주고 있죠. 다. 그래서 그 법이 보호해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그거를 오늘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임대차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해. 뭐 하는 게 이게 계약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그래서 권리분석에서는 임대차 요것만 아시면 권리분석은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게 계약력 낙찰자에게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는 힘, 이거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힘이라고 그러고요. 계약력은 요건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 신고하고 언제 발생한다고요? 이게 명시해. 이따 좀 이따 사례 연습 있어요. 그 연습 문제 풀 거야.
그리고 사업자들. 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를 인도받고 그때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잖아요. 그 잔금일날 잔금 주고 상가 인도받잖아요. 키 받잖아. 이거 인도받았고 그 다음에 가서 하는 게 뭐야? 사업자 등록한단 말이에요. 세무서에서 신고하잖아. 사업자 계약서 사업자 등록 신고. 그러면 대안이 생긴다는 거야. 주인이 바뀌어도 나는 보증금을 1순위로 보고받을 수 있어. 전세권처럼 등기하지 않아도요.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은 보증금 받을 걸 규정하는 거고 우선변제권은 내가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예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는데 자, 경매가 여기서 임차인이 내가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1순위야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경매가 들어가면 법원에서 나와요. 당신이 임차인이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고 점유기간이 언제고 이런 부분을 신고해라 그래요. 그럼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건 본인 마음이야. 근데 그 신고라는 건 배당 요구라는 거예요. 배당 요구.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배당을 해줘. 법원에서.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배당을 안 해줘.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1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라는데 배당 요구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매수인이 인수하는 거예요. 100%. 근데 배당 요구를 했으면 배당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 변제권으로 1순위로. 근데 2순위 임차인이면은 1순위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임차인의 집이 경매가 넘어갔어. 1순위 임차인이 아니죠? 대항력이 없죠? 배당 요구를 안 했어. 그럼 배당을 안 해줘. 그럼 새로운 주인한테 대항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도 못 받는 거야, 돈을. 그래서 후순위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배당 요구 종료일까지. 최우선 변제권은 소액 임차인이 물건 순위 상관없이 선순위로 근저당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소액 임차인일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최우선해서 배당해 주는 권리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 신고하게 되면요 최우선 변제권이 자격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도 돈을 받기 위해서는 수익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소액 임차인 자격이 있어도 배당 요구를 하면 안 해줘요.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공식이 대항력 이렇게 알아두시면 쉬워요. 이 정답은 교재 179페이지 있어요. 자, 여기 2018년 2월 5일에 전입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어요. 같은 날 재입신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그럼 여기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죠? 2월 6일 0시 그죠? 전입한 2일 0시죠.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해요? 여기도 똑같아요.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잖아. 대항력을 전제하는 한 기준이니까 2월 6일 0시예요. 자 이번에는 2월 4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먼저 계약서 쓰고 나서 확정일자 받고 전입일자는 좀 늦게 했어. 2월 5일날 했어. 자 이럴 때 대항력은 언제 발생해요? 2월 4일? 그렇죠. 무조건 전입한 이 길이에요. 대항력은 2월 6일 0시에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요? 언제 발생해요?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을 전제로 해야 돼.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그러면 대항력이 되려면 여기 똑같아. 2월 6일 0시야. 2월 4일은 대항력을 안 갖췄어. 이때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2월 6일 0시. 자 이번에는 2월 5일날 전입을 했고요. 2월 7일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해요? 대항력은 전입일자예요. 확정일자 안 받아도 대항력은 있어.
2월 6일 0시야. 우선 변제권은 내가 물건 순위 우선 변제받을 권리는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야. 언제예요? 예? 아니에요. 대항력은 2월 6일 0시지만 우선 변제권은 2일 0시가 아니야. 그냥 받으면 그날이야. 2월 7일 주간이에요. 그냥 받은 날. 주간.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살다가 2년 만기 돼서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가 있죠. 전대보증금 증액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2월 5일날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보증금 1억에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았고 그 살다가 딱 지나보니까 19년 3월에 주인이 이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5천만원. 그리고 2년 만기 딱 돼갖고 주인이 2천만원 올려달래. 집주인이 그래서 2천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이 사람 보증금이 얼마예요? 총? 1억 2천이에요. 자, 2월 5일날 전입 확정일자 받는데 1억이고 2월 5일날 증액했어. 2천만원. 야, 이랬을 때는요, 요 증액한 계약서를 썼잖아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2천만원 증액해갖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자, 여기를 2월 5일에 계약서를 쓰고 증액한 금액은요, 확정일자를 또 받습니다. 따로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우선 변제권이 되는 거야.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아요? 뭐 등기소 가서 받으셔도 되고 동사무소 가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해서 확정일자 받았다. 이럴 때 이 집이 경매가 넘어갔어. 경매가 넘어갔어요, 이 집에. 그러면 이 집이 제일 먼저 임차인을 띄워주는데 1순위잖아. 1억을 띄워줘요? 1억 2천만 원을 띄워줘요? 그렇죠. 1억을 띄워줘요. 1억을 먼저 띄워줘요. 왜냐하면 근저당권 이후에 얘가 설정이 된 거잖아요. 2천만 원은. 당연히 그럼 얘를 띄워주면 얘는 무슨 죄야.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으면 안 되죠. 1억 2천 원. 1억을 띄워주고 얘 5천 띄워주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2천만 원을 띄워줘요. 근데 확정일자를 안 받았잖아요. 그럼 안 띄워줘. 또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확정일자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자, 대항력 발생 시기는 언제예요? 2월 6일 1억에 대해서 양리 발생하는 거고요. 2월 6일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예요? 1억에 대해서는 2월 6일 0시 그리고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언제요? 2020년 2월 5일 이렇게 되는 거 2천만 원 틀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지금부터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를 한 번에 이렇게 핵심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주택은 뭘 갖고 주택이라 하냐면 집합건물 있죠? 아파트, 빌라에서 연립, 다세대, 그다음에 단독주택 있죠.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주택이에요. 주거용으로. 적용 범위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하고요. 이 법을 왜 만들어졌냐면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호 대상은 자연인 사람을 말해요. 일반인들. 그리고 이제 법인이 있잖아요. 법인은 원칙이 보호가 아니에요. 법인은 원래 보호가 아닌데 이런 법인은 보호가 돼요. 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 있죠. 그래서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전입하고 확정일자 할 거나 아니면 중소기업 있죠. 중소기업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자산 총액이 5천억 미만 5천억 이상이 되면 보호를 안 해요. 즉 대기업이죠. 대기업은 보호가 안 돼. 그래서 그 법인은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 직원이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면 대한민국 국가변제권을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 적용 범위를 보면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비등기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도 보호가 돼요. 사람의 주거생활을 안정하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이거 뭐 불법 건축물의 2차에는 보호를 안 해준다? 그건 안 되겠죠. 비등기 건물이라고 해서 전입을 하고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보호를 안 해주면 안 되겠죠. 이건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차원이 틀려요. 주거용 건물 일부도 보호해 줄 거예요. 방한칸에 인쇄한 경우도 있잖아요. 일부로.
자, 일시 사용 임대차. 이건 또 안 돼. 또 단기 임대차 있잖아요. 한 몇 달 임대차 사용하겠다 이런 사람들 주택임대차법 보면 안 되고, 보증금액의 상한선이라는 게 있어. 뭐냐? 얼마까지는 보호를 해주겠다. 이건데 주택임대차보호에서 보증금의 상한선은 없어요. 임대차 보증금이 전세금액이 5억짜리가 있고 10억짜리가 있고 심지어 50억짜리가 있어. 55억이 전세를 산다. 예상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래도 보호를 해줘요. 금액이. 근데 상가는요, 상한선에 제한이 있어요. 여기는, 여기 이렇게, 서울은 9억. 이렇게 크면은 환산보증금을 하는 거야. 이 금액 이상이면 보호를 안 해주네. 근데 주택은 보호, 상한선에 제한이 없다. 최단 존속 기간은 2년이야. 1년을 임대차 기간을 계약을 했어요. 1년 기간을 하고, 임차인이, 나중에 좀 더 살겠다, 1년 더 살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법은 보호를 해줘요. 최소 2년을 살게끔. 주인이 1년 계약했으니까 나가!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최소 2년을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1년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나 나갈래요. 저 만기돼서 나갈래는데 임대인이 아니 법은 최대한 2년을 보호를 해줬는데 2년 살아야지 못 나가. 이렇게 얘기는 안 돼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임대인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임차인을 유리하게 보호해주는 거예요. 임차인은 2년을 살고 싶은 거 2년까지 살고 2년 1년 계약을 했으면 1년 살다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해요. 이거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막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한 번만 써야 돼. 2년 전세계약 끝나고 내가 계약갱신 요구할래요 라고 하면은 2년을 더 살 수가 있어요. 총 4년을 살 수가 있어. 그런데 또 4년 만기돼서 나 계약갱신 요구할래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쓰는 거예요. 그 계약갱신 요구 행사는 언제 해야 된다?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임차인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나 만기돼 있으니까 2년 더 살겠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는데 이 통보는 어떻게 한다? 계약갱신 통보 어떻게 하셨어요? 저 임대인이라서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임차인한테 받아보신 거 있을까요? 문자로? 문자로, 그죠? 문자. 근데 카톡으로도 많이 하죠. 카톡으로도 하고, 또 전화로도 하고. 근데 전화로 하면은 미리 남기는 게 없잖아. 그래서 남기는 게 문자나 카톡. 또 어떤 데는 뭐 내용 증명으로 보내라 이렇게도 하는데, 그 내용 증명 보내면 어때요, 기분이? 받으면. 기분 나쁘죠? 별거 아닌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건 맞아. 문서를 명확하게 남기는 건 좋은데, 이런 거 갖고 내용 증명으로 해서 보내는 거는, 임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해.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좋게, 문자 남기시는 저도 효력은 있어. 그게 좋아. 계약갱신 요구 2개월 전에 하셔야 돼요. 근데 법인은요, 행사가 안 돼요. 법인은. 임차인이 법이냐? 법인은, 그거 모르셨죠?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도 있잖아. 주택임대차에서. 아까 얘는 중소기업 법인들 있잖아. 그리고 법인은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된다? 전세권을 결정을 해요. 전세권을. 보증금에 대해서 전세권. 얘들도 마찬가지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되면 나 2년 더 살래요. 계약갱신 요구 안 돼, 법인. 자, 그리고 이제 묵시의 갱신이라는 게 있어요. 2년 동안 잘 살다가 만기가 됐는데 깜빡하고 그냥 넘겨버렸네? 그리고 서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계속 살고 있어.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년이 만기됐는데 서로 만기 전에, 만기 언제 전에? 2개월 전에, 만기 2개월 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서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리고 나서 그냥 임대 기간을 지나버렸으면 동일한 계약 조건, 기존의 보증금과 계약 기간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 연장한 걸 보는 거예요. 그 묵시갱신이야. 자, 여기 묵시갱신이 또 중요한데 2년 연장이 됐는데 임차인이 딱 묵시갱신에서 한 3개월 지났어. 3개월 지나서 임차인이 중간에 주인한테 저 이번에 이 집을 좀 어디 사게 돼갖고 이사를 가야 되겠어요. 보증금을 빼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묵시갱신이 2년이 됐으니까 2년 동안 살고 나가야지. 아니면 당신이 빼서 나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럼 임차인은 무조건 다시 2년을 또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고 임차인이 묵시갱신 이후에 나 나가겠소 라고 하면요, 임차인은 그 나가겠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줘야 돼요. 요게 똑같은 게 또 하나가 있어. 뭐냐면 계약갱신 요구 청구권 있죠. 내가 2년 만기돼서 내가 계약갱신하겠소 라고 하면 2년 더 산다 그랬잖아요. 2년 더 살아. 그럼 계약갱신 청구해가지고 2년 더 살기로 했는데 중간에 2년 만기 전에 임차인이 나 나가겠소. 나 집이 좀 어디서 분양을 받아갖고 그래 나가야 되니까 보증금 돌려주시오 라고 했을 때도 똑같아요. 묵시갱신의 그 규정을 적용을 해가지고 임차인이 나가겠다면 3개월 후에 해지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한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 후에 계약 해지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요. 똑같아요. 묵시갱신하고. 자, 그리고 차임 보증금 증액의 제한. 이걸 5% 이상 모두 이렇게 해놨죠. 네, 보증금은. 그리고 권리금. 임차인은 뭐 권리금 이런 보호 규정 없어요. 상가는 권리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나가면 권리금 보호해주는 거예요. 대항력, 우선변제권. 그거 좀 아까 공부한 거죠. 자, 이거 상가에서 똑같아요. 상가는 사업 전입신고 대신에 사업자 등록이에요. 사업자 등록. 그 다음에 우선변제권도 사업자 등록 플러스 확정 일차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입법 목적은요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택은 주거생활의 안정, 이거는 경제생활의 안정. 상가가 저기 그 장사하다가 임차인이 장사가 잘 돼. 그래서 이제 만기가 돼갖고 주인한테 나 연장하겠습니다. 계약 만기 연장하겠습니다. 할 때 주인이 장사가 잘 되니까 배 아프고 저거 내가 들어가서 하면 좋겠다. 안 돼, 만기 있어 나가. 그랬단 말이야. 그러고 지가 이제 들어가서 장사.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법이 상간세 보호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임차인에 대해서 권리금 주고 들어왔을 거 아니야. 또 권리금 한 푼도 못 나가면 안 되니까 또 권리금도 보호도 해줘야 되고 또 일정 한번 인테리어도 하고 막 돈 많이 들여서 여기 장사하는데 만기돼가지고 나가려면 안 되잖아. 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보호를 해줄 때 최장 10년을 또 보호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를 해주고 권리금도 보호를 해주고 또 살고 있다가 이 상가가 경매가 넘어갔다. 그러면 또 보호주고 한 번도 못 받고 나가면 안 되니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보호해주고 이게 이제 각각 법에서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 대상은 상가제는 여기는 자연인하고 법인도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이 있을 수 있고 개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뭐 상가를 임대를 했다 아니면 사무실을 임대를 했다 라고 했을 때 법인으로 할 수도 있고 개인으로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다 보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건물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건물이어야 돼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처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안 되는 건물도 있죠. 뭐가 있어요? 여기 비사업자인 교회, 그 다음에 종친회, 동창회사무소실, 고유번호 발급받는 어린이집, 비영리법인 이런 사람은 이런 거는 보호가 안 돼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안 돼요. 안 된다는 건 이런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권 이런 게 다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영업용으로 또 사용을 해야 돼요. 영업용으로. 영업용이 아니면 보호가 안 돼요. 일시사용 임대차 똑같이 단기 임대차 이거는 안 됩니다. 보증금의 상한선은 아까 임대차는 주택은 없는데 여기 상한선이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9억, 그 과밀억제권요, 안양 여기 이제 과밀억제권이 있는데 6억 9천 이렇게 있는데 요게 넘어가면 보호가 안 돼요. 근데 상가는 대부분이 보증금 전세가 아니고 월세잖아요. 그래서 보증금 플러스 월세가 있으면 월세를 보증금으로 이제 환산을 해요. 이걸 환산 보증금이라고 했는데 그 월세를 만약에 100만 원이면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100은 1억이죠. 예, 그러면 환산 보증금으로 1억이에요. 그래서 기존 보증금 합쳐갖고 총액 보증금으로 계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5천에 200이 있어요. 보증금 5천에 월세 200. 그러면 보증금이 5천이라서 이게 저기가 되는 게 아니고 총 환산 보증금을 정하는데 200만 원이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2억이 되죠. 그러면 2억 플러스 기존 보증금 5천에서 2억 5천, 요 2억 5천으로 계산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2억 5천 하더라도 과밀억제권율이 6억 9천이니까 보호가 되는 거죠. 최대
최단 존속 기간은 상가는 1년이에요. 계약갱신 요거 최장 10년간 보호를 해줘요. 내가 계약갱신하겠소 라고 하면 최장 10년까지 살 수가 있죠. 묵시의 갱신도 여기도 마찬가지야.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에 쌍방이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연장이 된 거죠. 자, 연장이 되는데 임차인도 중간에 나가겠소 하면 똑같아요. 3개월 후에 해지가 효력이 돼요. 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안 돼요. 임대인은 계약 묵시 갱신을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기간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임차인한테. 그리고 보증금 증액, 차임 증액 제한도 5%가 있어요. 그 다음에 권리금 보호, 상가는 이렇게 권리금 보호가 있는데, 자, 여기에 경매의 경우 세모라고 해놨어요. 뭐냐면, 우리가 매매로 상가를 사잖아요. 매매로 상가를 살 때는 그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가 있고 대항력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대항력이 있다는 거는 1순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일자 받은 거죠. 또 대항력이 없는 거는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자, 이런 임차인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이 임차인이 있는 상가를 내가 매수하게 되면 이 임차인의 지위를 매수인은 그대로 승계를 합니다. 승계를 해주고 얘를 보호를 해줘야 돼. 즉 계약갱신 요구 청구권이나 또 권리금을 주장하고 권리금 보호나 이런 것들을 내가 그대로 떠나야 돼요. 근데 경매로 사게 되면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있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받으면 권리금 보호, 계약갱신 청구권 보호해줄 필요가 없어요. 대항력 만약에 나가면 되는 거잖아. 내쫓으면 되는 경매의 경우에. 그죠? 경매의 경우에는 이게 유리해. 그래서 매매로 사면 저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어도 10년 동안 살게 해줘야 되고, 또 권리금도 주장이면 또 받아나가게끔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 내가 권리금 방해하면 또 내가 권리금도 물어줘야 되고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근데 경매로 했을 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장사 잘 되는 임차인이 경매를 나왔어요. 그건 받으면 내가 내보낼 수 있고요. 월세도 상한선 제한 없이 내가 받을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를 청구권 내가 안 해줘도 상관없고. 그게 좋다는 거예요. 경매에서 장점이. 그리고 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요,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임차인이 경매가 들어가서 나 보증금 받을래요? 라고 배당 요구를 하잖아요.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차를 종료하겠다는 것으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1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하더라도요,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내가 임대차를 종료하겠다, 보증금 받고 나가겠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보낼 수가 있어요. 배당 요구를 하면. 주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순위 임차인이 경매가 들어가서 나 배당 요구를 하잖아요. 아직 계약기간도 많이 남았는데 배당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나 배당금 받고 임대차 종료하겠다, 이런 걸 간주를 해요. 그래서 배당금 받고 내보낼 수가 있고요. 만기가 남아도 만약에 배당금을 안 했으면 만기까지 기다려줘야 돼. 경매의 경우에 유리하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좀 얘기를 했고요. 똑같아. 대항력, 우선변제권,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 저 밑에 보시면 이제 소액임대차 보호법, 소액임차인 법이 있죠. 이거 교재에도 있지만은 또 프린트에 있는 건데요. 소액임차인의 우선 변제 보증금을 얼마를 띄워주냐,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였어요. 연습을 한다고 제가 해드린 거고, 여기 보시면 7페이지에 최우선 변제금에 갖는 거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증금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증금 한 5천만 원짜리로 어디 원룸을 하나 전세를 얻으려고 그래요. 쉽지 않죠. 있는데 그 집이 싸게 나왔대. 보니까 등기 붙는 거 보니까 앞에 근저당이 50억이 설정돼 있어. 경매 들어간다고 물건 순위를 아무나 죽었다가도 못 받아나겠다 이러니까 싸지. 딱 들어. 그랬더니 공무중개사 하는 말이, 야, 여기는 최우선 변제 보증금으로 한 5천만 띄워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들어와.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최우선 변제 보증금이에요. 물건 순위 상관없이 소액임차의 경우에 보증금을 최우선해서 변제해주는 거. 그 요건이 있죠. 그러려면 본인이 주택을 입도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매가 들어가면 배당금을 해야 되고, 그러면 최우선으로 변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최우선 면제보증금은 지역별로 틀리고요. 그 시기 연도별로 틀려요. 이게 우리가 옛날에는 물가가 좀 낮고 그러니까 집값이 낮고 그래서 보증금도 이제 낮게 했지만 점점점 이제 사회 가치가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보증금도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적용하는 시기가 또 중요해요. 자, 한번 볼게요. 최우선 면제금의 주택 사례. 2023년 3월 10일 날 여기 안양에서 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에 전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등기부등본 보니까 그 전에 이 집에 10억짜리 건전한금을 설정되어 있어. 근데 이 집이 경매가 넘어가도 5억이면 낙찰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뭐 건전한건도 그렇지만 나한테는 한 번 못 들어오겠죠? 그럼 최우선 면제 보증금 받을 수 있냐?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이 집이 경매가 넘어가면 얘 5천만 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보증금액 얼마를 받을까? 얼마 받을까요? 가능할까요? 최우선 면제금액 표를 보세요. 일단은 임차인이 2023년 3월 10일 날 전입을 했잖아요. 그럼 요 당시 법을 일단 봐요. 2023년 우리 소유임차 범위 2023년 3월 10일 그러면 맨 밑에 2023년 2월 21일부터죠. 예. 그럼 거기 서울특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관여업체권력이 있어요. 우리는 안양은 여기에 들어가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관여업체권력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옆에 보면 임차인 보증금 범위가 얼마죠? 1억 4,500이죠. 예. 1억 4,500에서 얼마까지? 4,800만 원까지. 근데 잘 안 보여요. 이게 1억 4,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의 경우에만 요 4,800만 원까지 변제를 해주겠다. 그러면 보증금 범위가 요 범위 내에 들어오죠. 5천만 원이니까 그러면 얼마를 떼준다? 4,800만 원을 최우선에서 먼저 배당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받지 못한 200만 원은 물건 순위에서 받는 거예요. 근저당 거 내가 다 받고 남은 게 있으면 내가 받는 거야.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4,800만 원만 받는 거야. 그래서 주택사례 이번에 두 번째 2023년 3월 10일 날 경기도 안양 지역에 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에 전입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집에 언제 설정되냐면 2016년 5월 10일 날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이에요. 그럼 이 A의 우선 면제보증금은 최우선 면제보증금은 얼마인가? 똑같아요? 자, 똑같은 건 내가 똑같은 답을 여기다 왜 적겠어? 얼마요? 2,700? 자, 그렇죠. 여기 전입할 당시에는 2023년도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지만 만약에 이 등기부등본상에 요 근저당권 있죠. 이걸 담보물건이라 해요. 담보물건 설정일이 2016년도에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그 기준을 언제부터 봐야 되냐면 적용 기준을 담보물건 설정일 요 기준으로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봅니다. 그럼 2016년 5월 1일 적용 기준이면 언제로 봐요? 2016년 3월 31일부터죠? 예, 그때의 법을 보니까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일 때 2,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4,800이 아니고 2,700만 원을 최우선 면제 보증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잘 아셔야 되는데 부동산에서도 공인중개사분들도 이걸 중개하시면서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한테 4,800만 원 우선 면제 받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들어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담보물건 설정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되면 얘 기준이기 때문에 2,700밖에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최우선 면제 보증금의 적용 기준을 내가 주택을 임대한 시점이 아니고 그 등기부등본상의 담보물건 설정일 기준으로 봅니다. 8페이지에 사례물건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사건 번호를 보고 한번 봅시다. 오피스텔 물건인데요.
아산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감정이 8,100인데 최저가가 660만 원이에요. 잘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네. 제일 싸요. 10표, 19표. 그거 제가 보니까 왜 그러나 봤더니 소유권 이강수, 요 밑에 전세권 한일산업, 그 다음에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압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가 뭐예요? 여기 써있네요. 가압류. 가압류 말소 기준 권리.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거나 또는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그죠? 그럼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인수죠. 인수. 그 여기 보면 전세권자가 보시면 매각물 건물을 보면 돼요.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전세권자 8천만 원, 최선순위 2017년 이렇게 돼 있는데 설정 등기일은 5월 22일 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돼 있죠. 매각물에서 써놨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돼. 이 전세권 등기를 하고 배당 요구를 안 한 거예요. 전세권자가 경매가 들어가면 난 전세금 받을래 라고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요 보증금은 전세금은 인수입니다. 8천만 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낙찰 받더라도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670만 원의 낙찰 받으면요. 별도로 8천만 원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사면 안 되는 거죠? 기존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샀어요. 5,500만 원 주고 샀어. 박영록 씨가. 그 낙찰 허가를 받았어. 못 냈죠? 이거 8천만 원 내는 걸 모르는 거지. 다시 경매가 나왔어요. 또 누가 또 샀어. 이렇게 싸다고 해서. 또 8천만 원 내는 거 알았어요? 야, 나 안 해. 자금 보증금 날렸죠? 네. 누가 또 받았어. 계속 나와. 이거 8천만 원 물어줘야 되는데 나 안 해. 보증금 딸했어 또. 그래서 또 안 되고 다시 나온 거야. 이거 낙찰되기 힘들겠죠? 교수님, 네. 전세권에 보면은 기간이 지금 기재되어 있잖아요. 네. 2017년부터 네. 19년까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이 전세권자가 이것도 그 전세금을 해제한다는 서로 종류가 없잖아요. 그럼 자동 연장된 것을 또 봐요. 갱신돼 연장된 것을 보기 때문에 전세권도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좋은 질문 하셨어요. 네. 저 전세권을 막 갱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굳이 뭐 갱신을 연장하지 않아도 여기는 다시 연장한 것으로 이렇게 봐요. 기간을. 아마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전세금 끝났네. 이거 만기돼서 전세권 없어졌겠네.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아요. 말소되지 않는 한 전세권은 유효합니다. 다음 사례를 보면서 2022 타경 6920님. 이거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감정가가 1억 6,300인데 이것도 많이 내려갔어요. 3,900만 원까지 빠졌어요. 여기 입찰일은 12월 20일이고 다 이제 진행하는 물건들만 제가 뽑았어요. 여기 보니까 자 전세권자 이대현 1억 7,500이 있어요.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됐네. 전세권을 안고 샀네요. 압류 이대현. 이대현이 좀 전에 전세권자였죠? 자, 전세권. 전세권자는 만기돼서 보증금을 못 받으면 경매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전세권에 기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매가 이게 임의 경매예요. 요것도. 근저당권 실행해서 하는 것도 임의 경매고 전세권에서 하는 것도 임의 경매. 담보권이라 그래요. 담보 물권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의 경매. 자,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고 경매를 시킬 수도 있죠. 자, 이대현에 경매시켜서 이게 임의 경매고요. 또 하나 입찰조사 보면 이 이대현 씨는 전세권도 했지만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입자까지도 받았어요. 자, 이 사람은 완벽주의자인 것 같아. 야, 난 전입신고하고 확정입자만 한 거 갖고는 좀 불안해. 전세권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전세권도 하고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받는 전입하고 확정입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걱정이 돼갖고 전세권하고 이제 전입한 확정이자 받았는데, 자, 만기가 되니까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차인 이대현 씨가 전세권에 대해서 경매를 붙인 거죠. 만약에 전세권을 설정 안 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서 그 판결 갖고 경매를 붙여야 돼요. 그럼 이 경매는 무슨 경매? 강제 경매. 이거는 전세권 소송을 해서 바로 경매 붙인 거예요. 이미 경매가 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한번 봅시다. 1억 6,300에서 시작해가지고 30% 빠져서 아무도 입찰 안 했어요. 또 30% 빠져갖고 누가 낙찰을 받았어? 1억 2,174만 원에 두 명이나 들어왔네. 이것도 받았는데 허가받고 잔금 안 냈어. 왜 안 냈어요? 이거 낙찰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 전세권은 경매를 신청하잖아요. 경매를 신청하면 보증금을 받고 소멸합니다. 전세권은. 또 임차인은요, 1순위 임차인이잖아. 보증금을 받고 못 받은 금액은 인수죠. 인수된단 말이에요. 임차인이 1억 7,500이 그대로 있고 얘는 전세권자의 지위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는 낙찰을 받았잖아요. 요 금액에 1억 2,174만 원에. 그러면 1순위로 이대현을 1억 2,100 요거를 준다 하고 얘 한 5천만 원 못 받았죠? 못 받은 걸 얘가 떠안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어이씨 나 안 해. 그럼 어떻게 보증금은 날린 거죠? 네, 보증금 날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다시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요. 자, 이제 경매를 다시 진행하는 게 재경매를 하죠. 재경매는 보증금이 20%예요. 또는 30% 이렇게 걸어요. 지금 얼마를 걸었어요? 보증금 20% 걸어요. 20%. 원래는 390이 되겠지만 여기는 780이야. 20% 재경매. 자, 이번에는 낙찰 받다 하더라도요. 얘 보증금 주고 못 받은 거 내가 떠안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 주고 사는 거야? 2억 7,500 주고 사는 거야, 결국은. 그죠? 얘 보증금 다 물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물건도 하면 안 되죠? 감정가보다 더 높아. 이런 집들이 많았죠. 요즘에 전세사기 많이 나오는 게 매매가보다 전세가격이 높아서 많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잖아요. 임차인들이. 임차인이 지금 얘도 그런 것 같아. 걱정이 돼서 전세권도 하고 이것도 같이 하는 것 같아. 걱정이 돼서. 근데 지금 꼴이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 우리 또 하나 봅시다. 이게 나왔을 때 이 사람은, 임차인은 보증금을 다 못 받은 새로운 주인한테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걸 낙찰 받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럼 누가 받아야 돼? 임차인이 받아가야 돼. 지가 대물로 가져가야 돼. 지가 받아서 퉁치고 그냥 받아가야 돼.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이번에 전세 사기들 많이 생겨가지고 법이 바뀌어갖고 임차인 집이 경매가 넘어가면 임차인한테 우선 매수권을 줬어요. 예전에는 공유자 있잖아. 공유자만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데 그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집이 경매가 넘어가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줬어요. 즉 다른 사람이 낙찰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금액으로 임차인이 나 우선 매수할래, 갖고 올래, 그 임차인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살 수 있어요. 그 법이 올해 새로 생겼죠. 근데 이거 뭐 새로 살 메리트가 있겠어요? 우선 매수할 경매까지 붙인 사람인데. 자, 다른 물건 한번 볼까요? 2023 타경 512064 이번에 인천 중구에 있는 아파트예요. 감정가 2억 6,300인데 이거 30%까지 1억 8,410만원 2월 18일날 입찰이고 여기 보니까 등기권리 전세권 2억 8천. 감정가보다 더 높네. 전세권 2억 8천이 돼 있어요. 그리고 소유권 2천.
보통 얘네들이 이렇게 한 거야. 살 때 전세를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는 사는 사람은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사는 거야. 야, 이 집이 2억 8천인데 전세가 2억 8천 들었어. 사. 하나도 안 주고 무피로 사는 거죠? 똑같아요. 전세가 어떻게 돼? 전세 2억 8천에 맞춰줄게. 그리고 사 바로. 같은 날 있잖아요. 3월 15일 날 전세를 먼저 들었는데 하루 이틀 먼저 전세 주고 전세 놓고 전세 들어오네 하고 나서 한 거지. 바로 다음날 전세 저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지. 근데 산 사람이 누구냐면 보통 전세 사기 치려고 그지들 있잖아. 그지. 지는 이제 전세금 빼먹고 그지한테 팔아. 그럼 그지라는 거는 뭐 이제 사회에서 저기 뭐 신용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만기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전혀 없는 애. 그죠?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안 되네. 그럼 어떻게 나가야 돼? 입찰 천상. 뺏어 나가야 되는데 뺏어 나가기에는 보증금이 너무 세. 그 당시에 너무 고가에 주고 전세금을 들어왔어.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또 못 빼나가는 거. 그럼 어떻게 해? 경매 붙여 나가야 되는데 경매 붙여 나가면 내가 1순위인 줄 알고 경매 붙였는데 웬걸? 이 새끼가 산 놈이 세금이 엄청나게 밀렸어. 저기 사회에서 아주 안 좋은 짓을 해갖고 세금도 많이 사업도 하고 해갖고 밀려갖고 얘한테 앞서는 세금들이 무지 많아. 그러니까 내가 1순위인 줄 알고 임차인이 갖고 있다가도 선수인 세금 다 나가니까 임차인이 보증금도 다 못 받으나. 이게 전세 사기죠. 이런 것들. 자, 여기 보니까 얘는 전세권을 설정했고 이 집이 보니까요. 이렇게 2억 8천 주고 지고 얼마나 집인가 위치를 봅시다. 홈유백화점? 집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요. 이 수인 분당선 신포역이 있잖아요. 신포역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수인 분당선이 있고 거리뷰를 볼까요? 이거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셔도 돼. 홈유백화 얘네요.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인데 건물 상태도 좋아 보이고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서 역하고도 뭐 가깝고 이마트도 있고 그래서 아마 산 것 같은데 전세 시세도 지금 알아보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금융기 권리를 보니까요 전세권 2억 8천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만기돼서 돈을 못 받으니까 전세권 조세호가 경매를 넣은 겁니다. 똑같이 전세권에 경매를 넣은 거니까 이미 경매, 이미 이렇게 표시되는 거고요. 청구 금액은 전세 금액 2억 8천. 근데 또 하나 특이사항 보니까 여기 임차인의 조재호 전입일이 2021년 3월 15일날 돼 있어요. 그리고 경매가 들어가고 본인이 경매 넣고는 배당 요구까지 했어요. 임차인으로서. 자, 그럼 여기는 임차인으로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갖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매각물건명세서 한번 봅시다. 항상 봐야 하는 소리 매각물건명세서. 잘 보세요. 최저임대 설정 전세권 그리고 임차인 내역, 임차인 권리 여기다 또 적어준 거야. 보증금 그리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안 받았네요. 배당료까지 했고. 자, 이거 뭐라고 써있어요? 비자본. 조재호 이 사건 경매 신청 채권자인 전세권자로서 전세권 설정 등기일은 2021년 3월 15일이 그다음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에 첨부된 주민등록표 초본상 2023년 3월 10일 저출한 것으로 나타나. 뭐라고요? 저출했대요. 그럼 전세권은 있는 거고 이 임차인이 저출했어요. 내가 대항력이 유지가 되려면 대항력과 우선전세가 유지가 되려면 이거는 보증금 받아가 유지하라고 했죠. 판례는 어디까지 유지를 해야 되냐면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유지를 하면 된다고 해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그런데 보세요. 배당 요구 종기일이 6월 29일이죠. 이 전에 전출했죠. 전입세 내려면 전출했잖아. 그럼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 없는 거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이게 뭐야? 도움을 못 받아. 그러면 전세권을 갖고 있으니까 전세권으로서의 효력을 주장하면 되겠죠. 전세권을 갖고 있으니까. 뭐 전세권을 퇴거해서 상관없잖아. 등기가 돼 있는 거니까. 이사를 해도 뭐 상관없어. 자, 그러면 이 물건을 만약에 1억 8,500에 낙찰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보증금 2억 8천인데 물어줘야 돼요? 전입에서 대항력이 있지만 전입을 퇴거했잖아. 그럼 대항력이 없죠? 없잖아. 그럼 물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안 물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전세권은 2억 8천 설정이 돼 있죠? 전세권으로서 경매를 신청해서 얘가 배당을 받아 1억 8,500에 배당을 받으면 전세권은요 배당 받고 소멸합니다. 인수가 아니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은 인수를 시키지만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을 해요. 인수가 안 돼. 이게 제일 큰 차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낙찰 받으면 인수되는 거 없어요. 자, 전세권과 임차인의 차이를 아셨어요? 확정임차? 네. 원래 이 사람이 전입을 안 뺐으면 유효해. 뺐기 때문에 대항력을 상실한 거야. 여러분들이 경매 들어가잖아요. 절대 전입을 빼면 안 돼요. 계속 살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이번에는 2023 타경 7250부. 남양주시 진저구 부영사랑 같은데요. 35평형. 감정가 4억 1,100이고, 지금 30% 지역에서 2억 8,770. 입찰일은 2023년 12월 26일 날,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네요. 권리관계를 보니까, 소유자 김소한 돼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 주더유제약. 얼마요? 전세금액 3억 2천이 돼 있습니다. 1순위 전세권이네요. 1순위 전세권자가 있고요. 전세권 설정하고 나서 영국농협에서 근저당권 1억 2천 빌렸네요. 소유자가 돈이 좀 필요했나봐요. 자, 그래서 만기돼서 전세권자가 돈 줘, 그랬더니 못 줘라고 했으니까 이거 경매를 줬어요. 임의 경매. 자, 전세권의 기회니까 임의 경매죠. 당연히 전세권. 야, 경매 신청. 자, 청구 금액 얼마? 본체 보증금이니까 전세금 3억 2천이죠. 자, 3억 2천 선포했어요. 자, 임차인은 누구예요, 지금? 법인이죠? 법인은, 어떻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원래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을 설정한 거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임차인은 중소기업 법인은 보호가 되는데, 그러면 직원이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 보고 계속 살아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무상 얘가 퇴사를 하겠대. 그러면 다른 애를 전입을 드려야 되거든? 그럼 대항력이 그때부터 발생해. 그러면 얘 그 전에 만약에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대항력 없어버리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법인들은 웬만하면 그냥 좀 보증금이 크다. 그 전세권을 설정을 해.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전세권을 설정한 거야. 더유제가. 더유제. 3억 2천에 전세권을 딱 설정했어. 그러니까 만기에서 보증금 5천인가 경과를 쳤어요. 자, 감정가 4억 1,100에서 3억 2천에 뭐, 나 받겠지 했는데, 오씨, 6천이 됐는데 2억 8천. 불안하겠죠, 지금. 3억 2천을 다 받냐, 못 받냐? 자, 여기서 만약에 2억 9천에 낙찰이 됐어요. 2억 9천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전세권, 이 보증금 3억 2천, 여기에서 1순위인데, 2억 9천 받고 나머지 못 받은 3천만 원. 매수인이 인수해요? 인수해나요? 안 하죠. 전세권은 뭐라 그랬어요? 매각으로 소멸한다 했죠? 전세권이 배당을 받잖아. 전세권이 이미 경매 신청권자잖아. 말소 기준 권리란 말이에요. 매각으로 소멸해. 그래서 얘는 매수인한테 주장할 수가 없어요. 못 받은 돈은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돼? 얘 전소유자 김소환 얘한테 대포해야 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보니까 여기 위치 한번 볼까요? 부영 대단지예요. 그리고 4억 5천, 4억 8천, 4억 8천까지 있네. 3억 5천 5백부터
매매로? 전세는? 제일 낮은 가격이 2억 7천. 2억 7천. 야, 그럼 이 사람이 전세를 이 당시에 3억 2천인데 지금 한 5천만 원 떨어졌네, 전세 가격이. 여기 떨어졌어요. 그러면 2억 7, 8천. 이거 받아도 뭐 전세 가격 되겠다. 이건 3억 5천에 팔리려나? 또 실거래가? 보세요. 매매 실거래가. 가격 곡선이 쭉 이렇게 쭉 갔다가 5억 3천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해가지고 쭉 떨어졌는데 최근에 얼마까지 거래됐나? 3억 7,700. 그럼 3억 5천에도 요 동하고 층이 좋아갖고 팔리겠는데 하나 또 있었죠? 2022 타경 4076. 서울 노원구 월계동 동신 아파트예요. 자, 그래서 감정가는 7억 6,900인데 지금 반값으로 빠졌어요. 12월 13일이고 보니까 등기 권리를 이렇게 보니까 근저당 한국캐피탈 돼 있고 이미경매 내가 경매를 넣고 이게 뭐 뒤에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임차인이 있는데 2022년 2월 9일 전입이 됐어요. 그러면 요 근저당권 2022년 5월 26일보다 먼저 전입됐으니까 그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어요. 확정일자는 얘보다 좀 더 먼저 받았고 배당 요구도 했고 배당 요구를 했으면 1순위로 배당을 해준다. 2억 2천만 원을 1순위로 배당을 해주고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매수인이 인수를 하게 되는데 최저 경매가를 보니까 3억 9,300이에요. 그럼 1순위 임차인 2억 2천 배당을 받더라도 나머지 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수되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매각 물건면서 한번 봐요. 비고란 본건은 월계동 동신 아파트 주택 월계동 동신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에요. 이게 재건축 아파트네요. 사업 시행인가를 득하고 조합원 분양 신청 중에 있는 바 자세한 내용은 월계 동신 아파트 주택 재건축 조합 등에 문의를 하세요. 2번 월계동 동신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조합의 2024 사실조회는 2022년 12월 9일 조합원 분양 신청이 종료되었으며 본건 소유자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서 분양 신청에서 제외되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서 조합원 분양을 상실해서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현금 청산 금액은 준비하자. 그러니까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이거는 재건축 대상인데 이 사람이 조합원 자격이 없대요. 조합원 신청을 안 해요. 그리고 기간까지 조합원 분양 신청을 했는데 안 한 거야. 요 자격이기 때문에 요걸 낙찰받아도요 조합원 지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신 현금 청산이야. 돈으로 받는 거야. 근데 현금 청산이 좀 많으면 이거 싸게 받아가지고 현금 청산 돈으로 더 받을 수도 있으면 좋겠죠.